안녕하세요. 오사카 옥수수 콘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일본 고대사와 관련 있는 곳을 찾아가는 중인데요. 먼저 찾아가는 곳은 일본 고대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세력으로 평가받는 오우진 텐노의 능입니다. 백제 계로왕의 자식 혹은 동생이라고도 하며 동성왕과 무령왕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곤지라는 인물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시와타리 시니치로라는 일본의 저명한 사학자가 그 곤지라는 인물이 바로 오우진 텐노라고 주장했다는 건 역시도 말씀드렸었죠. 일단 그의 주장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계로왕의 명을 따라 열도를 피신한 곤지가 열도에서 세력을 키웠고 큰 힘을 얻게 된 그는 끝내 정권을 잡아 오우진 텐노가 되었답니다. 그 후 백제가 위기일 때 두 아들을 보내 힘을 보탰는데 그 두 아들이 훗날 동성왕과 무령왕이 되는 것이며 같은 시기에 자신과 함께 열도에 남아있던 아들이 훗날 닌토쿠 텐노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곤지가 두 아들들과 함께 귀국했다는 게 우리나라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안내문만 봐도 엄청난 규모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또한 주위로 작은 고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 오우진 텐노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유력한 백제인들이 다수 거주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까지 와서 입구를 못 찾아 잠시 헤맸었는데요. 왕릉의 입구라는 생각에 지금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큼지막하게 정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국내청이 관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구도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입구에서 고분 앞까지 나 있는 이 자갈길이 뭔가 운치도 있고 차분하게 발자국 소리 들으며 왕릉을 맞이하러 가는 느낌이 나름 좋았네요. 전형적인 전방 후원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곳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고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제일 큰 무덤을 갖고 있는 셈이죠. 이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아스카 박물관에 복원되어 있는 닌토쿠 텐노의 능을 보면 능 주위에 주구는 있지만 따로 재단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따라서 여기 보이는 이런 구조물 등은 후대에 꾸며놓은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원래 흙으로만 되어 있던 것에 나무를 심은 것이 메이지 시대 이후가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시기에 혹은 그 후에 만들어둔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서 실제보다 더 커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엄청난 크기였음을 바로 알 수 있었네요. 좀 더 가까이 가보니 이 앞을 모두 일본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레산스이식으로 꾸며두었더라고요. 자갈로 물을 표현한 것이 카레산스이인데 저 바로 앞은 물이 고여있는 주구이고 또한 이 자리에 연못을 둘 이유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꾸며놓은 이유를 제 짧은 지식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들어가지 말라는 뜻만은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고분이 큰 것은 지방 호족들의 세력 과시를 위한 것이라 그만큼 왕권이 약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오우진 텐노와 닌토쿠 텐노의 무덤이 이렇게 컸다는 것은 반대로 지방 호족들에게 텐노의 세를 과시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다이센 고분이라고도 하는 닌토쿠 텐노의 능입니다. 솔직히 두 왕릉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었어요. 혹시 나중에 들리실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곳 닌토쿠 텐노의 능을 찾아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교통도 더 편하고 이 앞에 박물관도 있고 보다 더 잘 정비되어 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도 하는 이곳 둘레가 가늠되시나요? 이 산책로를 따라 한 바퀴 다 돌면 약 3km나 된다네요. 그래도 이 정도 산책로라면 걸어볼만 하겠죠? 코로나 시국임에도 이곳의 해설을 위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희도 조금 이따 들어볼게요. 앞서 다녀왔던 오우진 텐노의 능과 흡사하게 자갈이 깔려 있고 저 앞에도 카레산스이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확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주구가 3중으로 되어 있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두 번째 주구인데
저 안쪽에는 이보다 훨씬 넓은 폭을 자랑하는 주구가 한 번 더 있는 구조입니다. 정말이지 얼마나 큰 공사였을지 상상이 안 갈 정도네요. 이제부터 이곳에 대한 설명은 자원봉사 할아버지께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我々ここにおるんですね。で、ここにあるのがこれ、大仙公園。そんなに広くないですから、これ突っ切るとね、日本で3番目、これナンバーワンですけど、これ日本で3番目に大きな離中天皇陵。ちょうどこの辺にね、Gスポットっていうのが、こっから見るとね、仁徳天皇陵は三重の堀に囲まれているために墳丘の姿が直接見れない、ここはね直接ね公園部分からねこの堀の部分まで綺麗に映るんですよ。なるほど。はい。本当はね一番綺麗なのはこここれやはりずーっと東の端なんでね、ここから 2.5 キロぐらいかなで、復元古墳で本当の姿を見たいのはやっぱりここにはないんでここへ行く。これが本来の古墳ですから。だからここは明石海峡。これ淡路島ね。はいはい。ですから明石海峡のちょっと東かのところに五色塚古墳といって190メートル結構でかいんですよ。190メートルの古墳を復元したんです。本来の古墳っていうのは木なんか全然生えてなくて、土を三段に固めてね、で半築工法といってね、土を石のように固めて、本当はねこの平らな部分全部にねここにもびっしりと隙間なくねこういう土器ですけどね、埴輪と呼ばれる土器、これを並べるんです。でしかもこれがね紅色に塗るんですよね。昔は赤い色っていうのは自然にない色だから、手に入らない権力者しか使えなかった色なんです。要はこの真ん中が一番大事な場所、守らなきゃいけない場所。この真ん中の平らな部分の真ん中にこう穴を掘って、で縦穴を掘ってね、でその周囲を石で囲んだ石の部屋を作る。そこに大王の石室、この周りに大王の権力を示すようなその副葬品として、これ分かります鎧、もっと面白いのはガラスの瓶と器がねここにある。この世紀のこのガラスなんてのは作れないんですよ、日本で。はるかペルシャからねシルクロードを通って持ってこられた宝物のガラスの器もここに、その明治5年中とねこの古墳を大事にして、で時々台風なんかが来てね木が倒れるとお掃除に人が入るんです。で明治5年の9月にここに入るとお掃除に入った人が台風でね一部崩れてるところに石の部屋が見えた。それがこれなんですね、さっきの。で役人を呼んで役人がこの一角をここを崩して、で中へ入ると今言ったようにこんなね素晴らしい鎧、それから鉄の剣、それからこのガラスの器、そういうものが出たんですが、もう今はとにかくここは皇室財産で、天皇家の固有財産だから人が入れない、学者が入れないということで謎の石室があそこに見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この仁徳天皇陵一つ作るのにどれぐらいかかるかというと、いろんな推定があるんですけども、毎日2000人かけてね、これ一つ作るのに15年8ヶ月かかるという単純計算ですね。そういう試算が出ている。そうするとここに100を超える古墳がね100年間の間に作られてるわけです。そうすると100年間の間ずっとこれほどね当時日本でも最大の土木工事の現場が100年続いたということは、その工事に携わるね肉体労働者、技術者、それからその鉄の道具を鍛える鍛冶屋さん、それから埴輪を焼くね、その土器の焼く人たち、そういう関連する工場が周りにあって、それがずっと100年間ねここでこのような古墳群を作ってた。当時の日本の人口はどのぐらいかわからないけども、少なくとも1万人を超えるような、しかも鉄という最
最新技術ね、最新素材、最新技術を持った技術者も全部ここへ集まる。だからここは古代のテクノポリスというふうに呼ばれるぐらい、日本の技術、それからお金、それが投入された場所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古墳群ができたのは5世紀と言いましたよね。その頃に鉄という新しい素材がようやく日本でね、最盛期に。で、鉄の技術を持っている人、それからこれだけの大規模な土木工事をする技術、全部朝鮮半島から来た技術者がやってくれてるんです。で、そういう人たちがこの辺りに住んでたという証拠はね、このすぐ南にね、未だにね、百済橋、百済川という、百済ってペクチェです。はいはい、ペクチェ。そのまま残ってるんですよ。明治の頃までは百済村というというぐらいね、朝鮮半島の人々がこの辺りに住んでたということは間違いないですね。さっき日本で一番古いテクノポリスがあった、そのテクノポリスを支えた技術者のほとんどが渡来系のね、朝鮮半島から来た技術者たちだというのは間違いないですね。やっぱりペクチェの人がね、ペクチェが滅んでからだいぶこっちに来てますからね。ですね、はい。結びつきは強いんですけど、はい。みんなそのコークリからそのシルダーからペクチェからね、いろんな人が混ざり合ってこう来てる。まあ一番多かったのはやっぱりペクチェでしょうけどね。日本の古い土地にはもう昔からそういう痕跡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古いという障壁を渡るためにはエリートとやっぱり船に乗さるだけのこれを持ってるか技術を持ってるか、そういう人たちが来る。そうすると和の国にいる人間から見ればものすごい技術者あるいは富裕層の人が来る。神様の人に歓迎される。でそれでここがあって今のありえる。어떠셨나요? 저는 할아버지한테 옛날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끝을 모르고 듣고 있었어요. 이후에 일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 중에 하나인 에비스 신이 도레인을 상징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역사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왜곡되지 않은 시각에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보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